업계 정상을 달리던 독보적인 기술을 그야말로 헐값에 넘겨버린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미래가 통째로 걸린 핵심 사업부를 말이죠. 도대체 등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무려 110년 동안 자동차의 심장을 빚어온 독일의 거대한 부품 제국 이야기입니다. 이 괴물 같은 회사가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던 알짜 사업부를 단돈 2조 6천억 원에 처분했습니다. 매년 탄탄하게 흑자를 내던 곳을 말입니다. 아무리 상식의 틀로 바라봐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죠. 하지만 여기엔 차가운 숫자 뒤에 가려진 서늘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겪은 몰락의 시나리오는 놀랍게도 지금의 대한민국 제조업을 향해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 충격적인 내막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상식선에서 한번 자문해 보시죠. 세계 정상급의 사업을 푼돈에 내던지는 기업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것도 장차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확실한 미래 먹거리를 말입니다. 보통은 끝까지 품고 가려 몸부림을 칠 겁니다. 알짜 배기일수록 곁에 두고 키우는 게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이 믿기지 않는 시나리오가 실제로 현실에 터졌습니다. 2025년 12월 23일의 일이었죠. 독일의 거대 부품사 GTF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발표를 띄웁니다. 자신들의 ADA즈 사업 전체를 삼성산하의 하만으로 전격 매각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거래 규모는 약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조 6천억 원 안팎이었습니다. 단순 비교하자면 웬만한 중견기업 서너 개를 한 번에 쓸어 담을 수 있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반응은 비싸게 잘 팔았다는 안도보다 왜 굳이 그걸 팔아야만 했느냐는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명백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GTF라는 공룡기업 자체를 인수한 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업 영역 중에서 ADA즈라 불리는 특수사업부 하나만 떼어온 것이죠. 이 구도를 명확히 파악하셔야 오늘 풀어낼 미스터리의 본질이 보입니다. 껍데기째 삼킨 게 아니라 가장 노른자위가 되는 알맹이 하나만 쏙 빼내간 형국이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ADA즈가 무엇이길래 세계 1위라는 수식어까지 따라붙는 걸까요? 쉽게 말해 차량이 스스로 전방을 주시하고 상황을 판단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앞서가는 차와의 거리를 조율하고 차선을 감지하며 돌발 상황 시 알아서 제동을 걸어주는 시스템이죠. 인간의 신체로 비유하자면 눈과 척수 반사신경에 가깝습니다. 그 장치의 핵심 동력이 바로 자율주행의 눈이라 불리는 스마트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GTF는 무려 30%라는 압도적인 글로벌 점유율을 자랑하는 1인자였습니다.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차량 3대 중 한 대에는 GTF의 눈이 장착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 사업 부문은 적자 구렁텅이에 빠진 골칫거리도 아니었습니다. 매년 짭짤한 수익을 내며 앞으로의 성장이 더 주목받던 확실한 캐시카우였죠. 완성차가 점차 인간의 손을 벗어나 스스로 달리는 시대로 진화하는 만큼 ADA즈는 누구나 탐내는 노른자위, 미래 먹거리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의구심이 머릿속을 스칠 겁니다. 탄탄한 흑자에 세계 정상의 위치, 게다가 미래 유망 사업을 대체 왜 팔아치웠을까? 합리적인 경영 판단 기준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죠. 그러나 GTF는 팔아치웠습니다. 자진해서 재사를 도려내고 미래를 포기한 셈입니다. 이 거래는 2026년 하반기 중 최종 마무리를 앞두고 있으며 소속 직원 3,750여 명 역시 하만으로 둥지를 옮기게 됩니다. 핵심 인재들까지 통째로 넘겨주는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죠. 그렇다면 이 GTF라는 이름의 기업은 과연 어떤 역사를 지닌 곳일까요? 1915년에 설립되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자를 지켜온 독일 명문 부품사입니다. 트랜스미션과 차량의 하체 프레임을 만드는 분야에선 가히 세계 최고라 불리던 거인이었죠. 그런 거물급 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을 팔아치웠다는 건 칼끝이 목밑까지 들어온 필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이 내막을 읽어내려면 먼저 GTF가 일군 영토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부터 찬찬히 뜯어봐야 합니다. 대체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무슨 이유로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들이 지나온 영광의 발자취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GTF는 1915년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독일 땅에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격동의 세월을 버텨낸 저력 있는 가문이죠. 그야말로 독일 정밀 기계공학의 굳건한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차량의 엔진 파워를 바퀴 고스란히 배달하는 변속기 분야, 즉 극도의 정교함이 요구되는 기계 장치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왕자를 지켜온 명가였습니다. 흔히 쉐시라 부르는 뼈대 구조물까지 이들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독일 명차는 사실상 전무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튼튼한 골격과 단단한 근육을 책임지던 당대 최고의 장인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라는 기계의 주도권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잘 달리는 고출력 엔진과 부드럽게 맞물리는 변속기가 명차의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차의 심장은 모터로, 두뇌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로 무대를 옮겨가기 시작했죠.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요즘 신차를 두고 대화할 때 마력이나 토크 같은 수치보다 자율주행 기능이 얼마나 똑똑한지부턴 묻곤 하니까요. 바로 이러한 지각 변동이 GTF가 100년 넘게 쌓아올린 주무기들을 단숨에 구시대의 유물로 밀어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천하를 호령하던 특기가 시장에서 외면받기 시작하니 기업의 명운을 쥐 수뇌부의 머릿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그들이 택한 돌파구는 덩치를 키워 위기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본업의 흔들림을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가려보려 했던 거죠. 그 신호탄으로 2015년 미국의 TRW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곳은 에어백을 비롯한 차량 안전장치를 전문으로 다루던 대형 부품사였습니다. 당시 지불한 몸값만 무려 128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거래였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5년 뒤인 2020년에는 왑코까지 집어삼킵니다. 대형 상용차용 제동 시스템을 독점하다시피 하던 강자였죠. 여기에 추가로 투입한 자금만 70억 달러, 약 8조 원에 이릅니다. 단 두 건의 대형 딜에 쏟아부은 돈만 무려 21조 원입니다. 실로 입이 떡 벌어지는 천문학적인 액수 아닙니까? 쉽게 비유하자면 매출을 늘리겠다고 무리하게 사채를 끌어다 옆집 가게 두 곳을 연달아 인수한 자영업자와 같은 꼴입니다. 간판은 늘어났을지 몰라도 매달 감당해야 할 빚더미 역시 감당 못할 수준으로 불어난 셈이니까요. 처음에는 판세를 뒤집을 신의 한 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 타이밍에 전 세계 완성차 시장이 전기차로의 급격한 전환을 선언해버립니다. 수십조를 들여 사들인 기술과 설비 대부분이 엔진차 시대에나 쓸모있는 부품들이었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존 부품이 꾸준히 팔려 나가야 그 돈으로 빚을 갚아 나갈 텐데 시장의 흐름은 야속하게도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내연기관 부품 수요는 급감하는데 인수합병으로 짊어진 빚은 눈덩이처럼 그대로 남았습니다. 신성장 동력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인수합병이 결국 제 발목을 꺾어버리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로 전락한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이 기업의 체급이 어디 가서 밀릴 수준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GTF가 기록한 연간 매출은 무려 414억 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61조 원에 이릅니다. 여전히 글로벌 무대를 좌지우지하는 초거대 부품 제국임은 분명하죠. 그렇기에 대중의 의문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61조 원을 벌어들이는 거대 기업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내몰렸을까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파국은 겉으로 드러난 매출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서 조용히 갉아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한 해 버는 돈이 61조 원이나 되는데 왜 제사를 깎아가며 미래 먹거리까지 넘겨야 했을까? 61조 원은 가늠조차 힘든 거액이 맞습니다. 이 정도로 막대한 현금이 도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다는 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바로 그 아니란 생각 뒤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매출이 크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환상. 오늘 그 베일을 숫자로 하나씩 벗겨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 2024년 기준 GTF의 매출은 414억 유로, 우리 돈 61조 원에 달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거인입니다. 하지만 이 거인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고파 터지기 일보 직전인 빚 독촉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GTF가 안고 있는 순금융 부채 규모만 104억 유로를 상회합니다.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15조 원에 달하는 수치죠.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걸 가계부 수준으로 좁혀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연간 5천만 원을 버는 가장이
1억 2,500만 원짜리 사채를 걸머지고 하루하루 버티는 꼴입니다. 제 연봉의 2배 반을 웃도는 무시무시한 빚더미죠. 이제 이 악성 부채가 어떻게 거대 기업의 혈관을 막아버렸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빚은 없습니다. 반드시 무자비한 이자가 뒤따르기 마련이죠. GTF가 매년 이 부채의 이자를 막기 위해 토해내는 비용만 대략 2조 원에 달합니다. 아무리 밤낮 없이 61조 원어치 부품을 팔아봐야 그중 2조 원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금융권 손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야근하며 번 월급이 통장에 스치자마자 카드값과 대출 이자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상황과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잔인하게도 설상가상이었습니다. 2024년 GTF가 기록한 최종 순손실은 약 10억 유로에 달했습니다. 장부를 최종 결산해보니 결국 쥐어진 건 시뻘건 적자뿐이었던 거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익을 내며 건재를 과시하던 명가가 단숨에 1조 원이 넘는 손실의 구렁텅이로 고꾸라진 겁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61조 원을 벌어들였으나 이자로만 2조 원이 증발했고 뚜껑을 열어보니 남은 것은 싼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상태를 학계와 시장에서는 유동성 위기라고 부릅니다. 아주 알기 쉽게 풀자면 가진 부동산이나 공장 설비는 가득한데 당장 손에 쥐 현금이 한 푼도 없어서 오늘 당장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또 다른 지표인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잣대도 존재합니다. 영업으로 번 돈을 탈탈 털어도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벼랑 끝의 신호를 의미하죠. GTF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 위태로운 절벽 끝이었습니다. 이 단계에 접어들면 기업 경영진에게 남은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당장 눈앞의 부도를 막기 위해 돈이 되는 자산은 뭐든 팔아치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이들이 시장에 매물로 던진 것은 천덕꾸러기 적자 부서가 아니라 무려 세계 정상에서 돈을 쓸어 담던 알짜배기를 도려낸 셈입니다. 그야말로 뼈를 살리기 위해 피 같은 살점을 떼어준 격이죠. 오늘 당장 굶어 죽는 사태를 막으려고 내일의 내 밥줄이 되어줄 두 팔을 스스로 잘라판 꼴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쥐어짜낸 피 같은 매각 자금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빚더미를 틀어막는데 전부 들어가 버립니다. 차분히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연간 61조 원을 가뿐히 올린다 해도 이자와 손실을 다 메우고 나면 내 주머니엔 결국 마이너스만 남는 비극입니다. 결국 61조 원 규모의 껍데기만 요란했던 거인이 절박함 끝에 팔아치운 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의 앞날을 책임져 줄 단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매출의 덩치가 아무리 거대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될 수는 없었던 거죠. 하지만 단순히 돈이 궁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하필 왜 그 귀한 미래, 기술을 탓을 삼아 시장에 던졌을 리 만무합니다. 이 이면에는 거대한 판도 변화가 소용돌이치고 있었거든요. 이 대목에서 분명 다들 이런 강한 의문이 고개를 들 겁니다. 왜 하필 제일 잘 나가던 자율주행 심장을 버려야 했는지, 그리고 어째서 삼성이 이끄는 하만이 거액을 들여 이를 낚아챘는지 말이죠. 그 해답을 풀려면 모빌리티 산업의 거대한 판도 변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모빌리티가 정교한 아날로그 기계 장치였다면 그 중심엔 늘 엔진과 변속기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동차는 4바퀴로 달리는 거대한 최첨단 컴퓨터로 진화 중입니다. 동력의 원천이 기름 타는 냄새 대신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의 연산장치로 세대 교체를 이룬 셈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핵심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조달 공식마저 통째로 바뀐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메이커들이 부품을 골라 장바구니에 따로따로 담았습니다. 렌즈는 카메라대로, 모니터는 모니터대로, 칩은 칩대체로 제각각 들여왔죠. 하지만 오늘날 시장의 구매 공식은 달라졌습니다. 이름하여 조널 아키텍처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차량 전체를 몇 개의 특정 제어 구역으로 쪼갠 뒤 그 구역의 모듈을 한 덩어리로 패키징하여 일괄 발주하는 구조입니다. 조립식 PC를 조립하는 과정과 흡사하죠. 부품 하나하나를 손수 맞추던 방식에서 탈피해 특정 전면 패키지 모듈을 통째로 이식하는 식입니다. 즉 완성차 제조사들은 이제 낱개 부품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완벽하게 맞물린 올인원 시스템을 갈망합니다. 디스플레이와 자율주행 제어, 반도체 칩까지 묶어 전방, 구역 전체를 단번에 납품해 주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GTF의 뼈아픈 아킬레스건이 노출되고 맙니다. 애초에 GTF는 기계 설비 분야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트랜스미션과 제동 부품은 천하를 쥐고 흔들었지만 전장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역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도화된 통합 패키지를 독자적으로 짜낼 재간이 없었죠. 반면 주체적으로 움직이던 삼성과 하만은 어땠을까요? 본래 대시보드 디스플레이와 카 오디오, 즉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무시무시한 내공을 자랑하던 이들입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모듈을 더하니 든든한 눈이 생긴 것이고 모그룹 삼성이 자랑하는 반도체 엑시노스 라인업을 얹으니 완벽한 지능형 두뇌까지 장착하게 된 셈입니다. 스마트카의 연산장치 역할을 전담하는 삼성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차량용 반도체 브랜드죠. 결국 감각기관인 눈과 중추인 머리, 그리고 귀 역할을 해줄 음향 솔루션까지 완벽한 한 세트로 완성해 공급할 능력을 갖춘 겁니다. 멀리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이건 단순한 공장 처분 거래가 아닙니다. 아날로그 공학의 절대 왕자가 실리콘밸리식 하이테크 강자에게 미래 자동차의 패권을 넘겨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규칙 설계자가 교체된 것이죠. 과연 이게 지나가는 풍문에 불과할까요? 현장의 실제 수치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BMW는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플랫폼 노이의 클라세부터 전격적으로 이 통합 아키텍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BMW가 미래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 새롭게 설계한 뼈대의 명칭입니다. 2026년 하반기 출시를 예고한 뉴 iX3가 그 역사적인 첫 신호탄이죠. 바로 이 차의 핵심 두뇌로 삼성의 전장용 시스템 칩인 엑시노스 오토V 722가 전격 탑재되기를 최종 낙점받았습니다. 게다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의 차량 안전 규제 역시 이 거대한 파도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제 모든 신차에 지능형 자율 제어 장치의 탑재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탑재하지 않으면 아예 시장에 내다 팔 수조차 없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이 자율 제어 시장의 영토는 그야말로 팽창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 전반적인 역학관계가 그려지십니까? 언뜻 겉으로 보기에 이번 거래는 단순한 자금 조달 문제로 보일 겁니다. 빚더미에 올라탄 기업이 유동성을 마련하려 알짜배기를 내던진 드라마 말이죠. 하지만 얇은 포장지를 한 꺼풀만 걷어내면 전혀 다른 실체가 나타납니다. 산업의 헤게모니가 완전히 대이동을 시작한 겁니다. 차가운 쇠붙이를 만지던 구시대의 제왕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군주에게 왕관을 정중히 바친 셈입니다. 그렇다면 왕좌를 가로챈 승자 삼성은 과연 영원히 꽃길만 걸으며 발을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여기에 또 하나의 숨겨진 기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따라오신 분들은 자연스레 이런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그럼 삼성이 인수한 하만이 이 대전쟁의 무결한 승리자냐 하는 생각 말이죠. 이제 모든 라이벌을 압도하며 시장을 완전 정복한 것일까요? 아쉽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차가운 제동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는 반드시 짙고 어두운 그늘이 그림자처럼 드리우는 법이니까요. 하만이 현재 쥐고 있는 핵심 무기는 이른바 디지털 조종석이라 불리는 장치입니다. 차량 전면에 위치한 계기판 디스플레이와 온갖 멀티미디어 제어 시스템을 일체화한 첨단 플랫폼을 통칭하죠. 요즘 출시된 신형 국산차나 수입차에 올라타 보면 화려한 전자식 계기판부터 내비게이션 터치스크린까지 아주 커다란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매끄럽게 연결되는 추세죠. 바로 이 차세대 콕핏의 두뇌를 설계하고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영역에서 하만이 쥐고 있던 전 세계 지배력이 최근 몇 년 새 어떻게 요동쳐가요? 2020년만 해도 무려 27.5%의 압도적인 지표로 업계 왕자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2025년 1분기 기준 그 수치는 12.3% 수준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반토막 난 겁니다. 정상의 달콤함을 맛본 바로 그 순간부터 소리 없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무서운 적수들이 이 달콤한 파이를 가로채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잠시 중국의 객관적인 데이터 동향을 짚어보겠습니다. 테크 공룡 화웨이의 시스템을 탑재하고 출고된 차량은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58만 9천여 대에 달합니다. 불과 1년 만에 무려 32%라는 경이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수치죠. 게다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지능형 운전 보조 장치를 탑재하고 나오는 신차의 비율은 이미 과반을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략 57% 선까지 치고 올라왔거든요. 심지어 이들은 이러한 첨단 기능을 삼성보다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저렴한 단가에 시장에 뿌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가성비로 판을 흔드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등 뒤를 매섭게 쫓아오는 추격자가 비단 국외에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기존의 하만으로부터 부품을 받아 쓰던 대형 고객사들이 이제 직접 기술을 독립하겠다고 칼을 빼든 상황입니다.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은 이미 독자적인 모빌리티 운영체제 플랫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만의 매출을 올려주는 고마운 큰손들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독자 노선을 선언하며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돌변해도 이상할 게 없는 구조입니다. 오늘의 든든한 동반자가 내일의 가장 잔인한 적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 이번 삼성의 인수 소식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갈 길이 한참 멉니다. 이러한 피말리는 경쟁 구도를 경제학적 용어로 물복은 여왕의 경주라고 부릅니다. 남들보다 앞서가기는 커녕 제자리를 유지하는 것조차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도록 전력 질주해야 하는 가혹한 환경을 뜻하죠. 한 번의 싸움에서 승리해 트로피를 거머쥐었다고 잔디밭에 누워 쉴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달리기 속도를 늦추는 순간 그 즉시 대열에서 이탈해 벼랑 끝으로 밀려나기 마련이니까요.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한때 세계 시장을 지배하던 독일의 거인 GTF마저 결국 이러한 파고를 넘지 못하고 고꾸라졌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 올린 난공불락의 브랜드 자체도 거대한 시대 흐름 앞에서는 단숨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천하의 GTF마저 낙엽처럼 흔들렸다는 이 냉혹한 경고는 지금 정상의 자리에 앉아있는 삼성 역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격변의 시나리오가 단지 바다 건너 다른 나라 대기업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전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선 독일 제조업이 흔들리든 삼성이 인수합병을 하든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남의 나라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일자리와 노후 자금의 명운이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가운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독일의 네로라는 전통 부품 대기업들은 무자비한 인력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보시는 독일 본토에서만 누적 약 2만 2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GTF 역시 2028년까지 최대 14,000명 규모의 인력을 정리해고할 계획입니다. 2023년 이후 독일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증발해버린 일자리만 무려 5만 5천 개에 달합니다. 웬만한 광역시 전체의 직장인 무리가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무시무시한 규모입니다. 이 엄청난 파국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훨씬 더 공포스럽게 다가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지구상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가장 정교하게 잘 만든다던 기술 종주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태가 곧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정확히 같은 파도 위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산업 지형도는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이 아주 촘촘하고 단단한 사슬처럼 엮여있는 구조입니다. 거대 완성차 대기업 한 곳 아래로 수백 수천 개의 벤더사가 생태계를 이루며 매달려 있죠. 당장 울산과 창원, 화성 같은 거대한 공업 도시들의 경제 엔진이 바로 이 생태계 위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장의 불빛들이 수백만 가구의 평온한 생계를 지탱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진짜 위기는 주도권의 저울추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의 본질이 정밀 기계에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반도체의 결정체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습니다. 이 급격한 체질 개선에 실패한다면 어제까지 날고 기던 인류 부품사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시장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세계 최고였다는 영광의 훈장은 냉혹한 시장에서 단 1mm의 방패막이도 되어주지 못합니다. 위기의 전조 증상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들여다보십시오. 중국의 두거인 CATL과 BYD가 이미 글로벌, 시장의 55%가 넘는 영토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전 세계 도로를 누비는 전기차 10대 중 5대 이상의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되어 돌아다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밀공학의 대명사였던 독일 부품사들은 이 배터리 전쟁에서 이미 완벽하게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기계 제국 독일이 안방만님, 자리를 내주며 굴욕을 맛본 것이죠.
한 시절 전 세계 도로를 지배하던 거장들이 새로운 게임에선 단순한 조연으로 격화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전장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부품사들은 완전히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데 성공한 기업들 뿐입니다. 쇳가루 날리며 부품을 깎던 기계 공장이 하루아침에 소프트웨어 코드를 짜고 회로를 설계하는 테크 기업으로 완전히 환골탈태해야만 합니다. 이 혁명적인 전환에 실패하는 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부품업체 스스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조정해야 합니다. 단순 하드웨어 납품에서 탈피해 고부가 가치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통합 모듈 제어 시스템 영역으로 빠르게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전장 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계 가공에 능숙한 기존의 우수 인력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제어를 가르치는 재교육이 급선무입니다. 손끝의 장인 정신에 머리에 하이테크 기술을 이식해야 하는 것이죠. 셋째, 정부 차원의 파격적이고 체계적인 전폭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공업도시의 붕괴와 지역 경제 침체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인 기술 재교육과 업종 전환 프로그램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전환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감원의 충격이 제조업 도시로 번지기 전에 재교육과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거대한 변화의 파고는 개별 기업이나 노동자 개인의 분투만으로는 결코 넘어서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일터나 지역사회는 이 거센 폭풍에 맞설 채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나간 영광과 예전 방식에 안주하고 계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독일 제조업이 마주한 잔인한 오늘이 우리의 우울한 내일이 되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이 험난한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취해야 할 필수 전략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분석이 깊이 있는 통찰과 재미를 안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